자, 96페이지인데요. 자, 도시공간 구조론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론은 네, 시험에 꼭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요약집은 네, 50페이지쯤 나올 거예요. 네, 50페이지에 있죠.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론 나오죠. 네, 그 이론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표에서 거의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죠. 네,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좀 잘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버제스는 보시면요, 거기 네, 동그라미 6번입니다. 버제스의 동그라미 6번. 거기 보시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제스는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중요시해요. 자,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이론 보세요. 선형이론은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지불 능력이 높다는 것은 고소득층이라는 얘기잖아요. 호이트는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주거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호이트는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네, 다르죠? 네,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96페이지 도시 성장 구조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어때요? 맞죠? 이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게 고에 적으세요. 침입, 네, 침입, 경쟁, 천의, 호이트는 도시가 성장하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 도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봐요? 호이트는 교통망, 도로로 보죠. 그래서 호이트는 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버제스는 도로를 고려해요?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죠. 그럼 버제스는 도시가 성장해 가는 걸 뭐 때문에, 어떤 거를 이유로 해서 성장해 나가느냐? 친입, 경쟁, 천의를 통해서 도시가 성장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버제스는. 그걸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자, 다핵심 이론은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란 뜻이잖아요. 그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수개의 핵심이 중심이에요. 수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어때요? 맞죠? 그게 다 핵이죠. 핵이 여러 개다. 다 핵. 3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맞습니까? 이걸 동심원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동심원을 이루면서 성장해 나갈 때 그 지역의 순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답에 보니까 거기 해설에 중점 저고통 적어놨죠? 이 순서 아셔야 돼요. 순서.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은, 이 벌써부터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동심원 이론이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동심원 이론이 제일 먼저 발표했단 말이야. 근데 동심원 이론은 도로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을 비판해서 나온 게 선형 이론이에요. 선형 이론. 그러니까 선형 이론은 도로를 고려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두 개는 중심이 하나야. 단핵이란 말이야. 단핵.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한 게 다핵심이란 말이야. 어떻게 도시의 중심이 하나냐? 여러 개다.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거야. 순서가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렇게 됩니다. 뒤에 발표하는 애들은 앞에 거를 비판하든지 앞에 거를 뭐 한꺼번에 묶어서 발표하든지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그 첫 번째부터 거짓말이지 지금. 네,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미지대는 저소득지대와 통근자 사이에 위치한데, 이거는 맞나요? 중점저 이렇게 되잖아. 그 저미지대는 중심 업무 지역과
저소득 사회지. 끝까지 거짓말이지 지금. 맞아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이 틀렸다. 5번 선형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 맞네. 선형이론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예, 부채꼴 모양. 쐐기라고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쐐기 모형이라고도 그래. 쐐기 땅에 박는 쐐기. 자, 2번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론을 각각 나열한 것은 기억, 유사한 활동,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뭘 것 같아요? 다핵심 이론이죠.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는 다핵의 발생 원인이야. 그럼 다핵의 발생 원인 중요해 안 중요해? 다핵의 발생 원인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답은 우리가 금방 찾아.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기억, 니은이 중요해. 기억, 니은. 자, 기억 볼게요. 유사한 활동. 집적한다고 그랬죠. 유사한 활동은 집적한다. 그래서 핵이 생긴다. 니은, 서로 다른. 유사한 활동입니까? 아니죠. 이종 활동이라고 그러잖아. 이종 활동을 어떻게 한다고? 분산, 분리, 비양립. 기억나세요? 네. 그래요. 기억이 나야지 당연히. 동종, 유사업종은 집적. 아까 그 요약집 50페이지에 나와. 이종 활동은 분산, 비양립. 그 기억력은 중요하다고. 그리고 디귿에는 특별한 기능, 특정 시설 때문에도 중심이 형성된다.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했다. 다핵심 이론이네요. 자, 니은 호이트가 주장했다. 선형 이론이죠.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중급, 고급 주택 지구들이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쐐기형 나오죠. 쐐기란 말 나오지. 쐐기형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쐐기형 모형으로 확대 배치된다. 쐐기, 선형 이론.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 고소득층은 어디에 위치를 해? 도로 인접해서. 저급주택은 고급 반대편에, 중급은 고급 옆에. 그렇죠. 같이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근데 고소득층들은 어디에 살더라? 도로 옆에. 그 말은 고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호이트는.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네,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 시험 지문이라 그러면 고립국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고립국 티넨이거든. 고립국은 티넨의 저서거든요. 고립국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분화된다. 고립국 이론이죠. 티넨이잖아요. 티넨은 무슨 이론입니까? 위치지대설이에요. 도시 내부의 기능적인 침입 경쟁천이 중요한 글자가 나왔어. 침입 경쟁천이 동심원 이론, 버제스. 그죠? 네. 그 뒤에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더 헷갈려. 답이 나와버린 거야. 도시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말이. 선형 이론.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가 아니래. 그럼 여러 개란 얘기지. 다핵심. 그렇죠. 쉽네. 너무 쉽잖아. 우리 시험 이런 형태로 나왔었죠. 우리 시험은 쉽다니까. 쉬워 진짜. 자, 4번. 네. 지대 이론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리카도는 앞에서 많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샬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준지대. 자, 알론소인데요. 알론소는 뭘 주장했는데? 입찰지대.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론소 이래버리니까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잖아. 알론소 입찰지대. 자, 알론소 입찰지대 옆에다가요 적어두세요. 티넨의 이론을 응용했다. 티넨의 이론은 알론소도 응용하고요 버제스도 응용했어요. 티넨의 이론은 입찰지대에도 응용이 되어 있고
동심원 이론에도 응용이 되어 있어요. T는이 원조예요. T는이 원조예요. 알론소는 입찰지대 이 말이죠.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 밑에다 괄호하고 최대의 순형가가 발생하는 이렇게 적어도 돼. 최대의 순형가가 발생하는 용도로 할당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최대의 순형가를 낼 수 있으니까 최고로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할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입찰지대로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야. 자, 그 다음 4번 호이트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다. 제가 아까 호이트는 고소득층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틀렸다. 호이트는 고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한 곳에, 즉 도로 옆에 위치합니다. 틀렸다. 5번 해리스와 울만 뭐 여러 개다 또 나왔네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5번에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틀렸어요. 1번도 한번 볼까요? 1번, 2번 시험에 다 나왔던 질문이에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 버제스는. 그럼 그렇게 적어놨는지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다. 틀렸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중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해요. 틀렸다. 1번, 2번 조심해야 돼. 나머지는 넘어가도 됩니다. 앞에 셌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6번 똑같은 얘기. 7번 도시공간 구조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다 핵심 이론이 있고 우리가 동심원 이론하고요, 동심원 이론하고 선형 이론은 이 둘은 단핵 모형이야. 단핵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하나란 뜻이에요. 중심이 한 개. 자, 그런데 다핵심 이론은요, 말 그대로 다핵이죠. 다핵. 그럼 중심이 몇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심이 여러 개야. 중심이 여러 개. 그래서 다핵심 이론에서는 중심이 여러 개인 이유, 즉 다핵의 이유, 다핵의 발생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핵의 발생 원인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요약지 50페이지에 나와 있어. 1번, 2번, 3번, 4번 4개 있는데 그중 1번, 2번이 중요하다고. 동종, 유사활동은 집중집적, 이종 활동들은 분산 비양립, 네, 흩어진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핵 모형은 소도시, 작은 도시, 오래된 도시에 적합해. 중심이 하나니까. 하지만 다핵심 이론은요, 대도시, 현대도시에 적합하다. 당연한 얘기지. 얘는 중심이 한 개, 중심이 여러 개니까.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7번에 2번 질문. 다핵심 이론은 대도시나 현대도시에 잘 적용된다. 맞아요? 네. 4번. 버제스와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및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맞아요. 버제스는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줄어들어. 외곽으로 갈수록. 중심으로 올수록 많아져. 그렇죠?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림 문제는 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9번 볼게요.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이 생기는 원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거 찾게요. 동종 활동은 집중 집적, 동종 집적 맞아. 이종은 분산 비양립, 이종 분산 맞아요.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중심이 생겨.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즉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도 핵이 중심이 여러 개가 생겨. 근데 유사활동이 비양립이라고 그랬잖아. 틀렸죠? 비양립은 이종이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은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 10번에.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봐두자. 한번 봐두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온다 얘가. 기억은 모의고사에 나온, 니은은 모의고사에 나온 적 없어. 자, 기억 볼게요. 교통기관의 발달로 인해 도시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 동그라미 합니다. 리본 모양, 리본이란 글자 나왔죠? 리본을 머리띠라 그래도 됩니까? 네. 된대. 그 리본 또는 머리띠 모양이라고 나와. 머리띠.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 그림은 잘 못 그리겠고요. 머리띠, 리본, 머리띠. 이게 나오면 베리의 유상도시이론이에요. 유상도시이론. 거기 3, 4번에 유상도시이론이라고 있죠? 네, 베리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베리의 베리, 블루베리, 베리, 스트로베리, 딸기, 베리의 유상도시이론. 리본. 그럼 리본이라는 말도 포인트지만 간선도로를 따라 이 말도 베리 나올 때 나와요. 그러니까 베리 유상도시로는 뭐냐면 중심에 있던 업무시설들이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간선도로가 발달하니까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그것들이 업무 중심시설들이 이제 외곽으로 퍼져나갈 때 간선도로 옆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업무시설들이 위치하더라. 근데 그 모양이 마치 리본 모양을 이루더라. 그래서 유상도시론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니은인데요. 여기 그대로 하면 되겠네. 자, 아까 제가 동심원 이론이 제일 먼저 발표됐다 그랬잖아요. 동심원 이론이. 근데 동심원 이론은 도로를 고려 안 했다고 그랬죠. 교통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난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선형 이론이죠. 선형 이론. 그 얘는 도로를 고려했잖아요. 교통망을 고려했죠. 그럼 이 둘을 싸잡아 비판해서 나온 게 뭐예요? 다핵심 이론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세 개를 통합한 이론이 나와. 항상 이론은 그렇게 많이 발표가 돼. 통합한 이론이 나와. 그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니은이에요. 니은. 이 다차원 이론이라 그래요. 다차원 이론. 그럼 다차원 이론은 이 세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도시화 차원, 사회계층 차원, 인종분포 차원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게 있잖아요. 시험에 제가 늘 이거 설명을 드려요. 시험 임박하면 한 번은. 이게 문제로 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9월달 지나면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예전에는 우리 동심원 이론이 한참 많이 나왔어요. 얘들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얘가 좀 나오더니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얘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또 얘가 또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다차원 이론은 일단 이 세 이론을 어떻게 했다? 통합한 거예요. 통합. 도시는 여러 개의 차원이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차원으로. 근데 그 차원이 도시화 차원, 사회계층 차원, 인종분포 차원으로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럼 그걸 설명할 때 동심원 이론 가지고는 도시화 차원을 설명하고 선형 이론으로는 사회계층 차원을 설명하고 다핵심 이론으로는 인종분포 차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 이론은요. 도시화 차원 또 무슨 차원? 사회계층 차원 또 무슨 차원? 인종분포 차원
이런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게 다차원 이론이에요. 그럼 만약 여기서 시험이 낸다고 그러면 이 짝이 안 맞으면 안 돼. 짝이 그러면 지금 도시화 차원, 사회계층 차원, 인종별 차원이 세 가지만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나와 있죠? 동심원 이론을 사회계층 차원에, 선형 이론을 도시화 차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짝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럼 짝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기억할 때 이렇게 한다. 디귿. 뭐라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해. 알겠죠? 와, 심플하잖아. 심플하지? 인종은 다양해. 인종은 다양해. 디귿, 시옷. 우리는 앞글자 따는 것보다 그냥 기억년 디귿으로 따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요.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없지만 대비하자는 거야. 대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리본 나오면 유상도시. 뭐 차원 나왔잖아. 지금 차원 다 차원이지. 그렇잖아요. 네. 차원이 나왔으니까 다 차원이지. 근데 이 차원의 짝을 지을 때 디귿, 시옷, 인종은 다양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네, 크게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또 그 반복입니다. 넘깁니다. 자, 이제 102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입지계수 문제가 나와요. 입지계수. 자, 우리 요약집은 49페이지예요. 49페이지. 자, 입지계수는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요. 입지계수는. 얘가 나온다 그러면 계산 문제야. 이론은 별로 나올 게 없어. 나오면 계산 문제. 그럼 입지계수라는 게 뭐냐? 입지계수가 이거는 문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울산의 자동차 산업, 울산의 자동차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해라. 울산의 자동차 산업 입지계수.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전국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먼저 구합니다. 전국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 비율.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울산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들어가면 돼요. 일단 개념을 잡아놔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전국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20%야. 20%. 근데 울산은 보니까 자동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30%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결국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말은 울산은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전국에서 종사하는 사람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이걸 기반산업이라 불러요. 그래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사자가 더 많다는 얘기고, 이 말은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특화된 산업이에요. 이러한 산업을 기반산업이라고 불러요. 기반산업. 수출산업이라고도 불러.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다른 지역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수출산업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입지계수가 1보다 작아. 입지계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국 종사자 비율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런 산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기반 산업이라고 그래요. 특화된 산업이 아니고요. 비기반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사가와야겠죠. 그래서 수입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질문. 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어때? 맞아요? 네. 맞아요. 특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입지계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교재 봅니다. 입지계수,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그래서 입지계수 1보다 클 때 기반 산업이라 그러고 특화된 산업이라 그러고 수출 산업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입지계수 1보다 작다. 비기반 산업이고요. 그냥 그 지역에서 쓰는 거야. 수출하는 게 아니고 수입 산업이다. 입지계수가 1인 경우를 자급자족이라 불러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기억 니은 점 참고로 한번 볼게요. 기반 산업은 제가 수출 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출 산업이라는 거는 물건이 다른 지역으로 물건이 가고 그 지역으로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화폐가 유입이 돼요. 화폐가 유입. 비기반 산업은 지역에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화폐가 돌 뿐이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경제 기반 성수 모형이 있어요. 자, 경제 기반 성수. 자, 울산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이에요. 울산의 자동차 산업 기반 산업이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 지금 1보다 크니까. 그럼 만약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새로 10,000명을 고용을 했어요. 신규로 10,000명을 고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경주, 포항, 뭐 인근 지역에서 이제 취직하려고 사람들이 10,000명이 들어왔어요. 울산에. 그럼 울산 인구가 10,000명이 늘어날 거냐, 10,000명보다 더 늘어날 거냐? 가족 때문이라 생각하죠? 가족 안 오지 혼자 왔다. 그럼 더 늘어나죠. 왜 더 늘어날까? 그렇지. 기반 산업에서 신규 고용을 하면 비기반 산업 종사자들이 늘어나겠죠. 야, 이번 울산에 자동차 직원 10,000명 뽑았대. 그래, 경주에서 식당 하던 아줌마가 야, 우리 울산 가서 식당 하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가 기반 산업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기반 산업 종사자들이 생김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는 기반 산업 고용한 것보다 더 몇 배로 더 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걸 경제 기반 성수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10,000명을 고용한다. 10,000명을 고용하면 비기반이 10,000명 늘어난 게 아니고 더 늘어나더라. 몇 배 더 늘어나더라. 그걸 경제 기반 성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이라는 게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부 의 보세요. 시험에 만약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바꿀 수 있느냐. 경제 기반 성수는 경제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증가가 지역 전체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요. 그럼 어떤 글자를 조심해야 될까요?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증가가. 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비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증가가 지역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안 돼. 무슨 산업이 미치는? 기반 산업. 기반 산업. 그 글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 글자를. 자, 공식 한번 볼까요? 그럼 지역 전체 인구 증가는 얼마만큼 늘어나는데 기반 산업에서의 인구 증가, 즉 기반 산업의 신규 고용 인원 있잖아요. 기반 산업의 신규 고용, 아까 예를 들면 10,000명 고용했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경제 기반 성수를 곱하면 돼요. 경제 기반 성수를 곱한다. 그럼 경제 기반 성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밑에 니은입니다. 경제 기반 성수는 그 중간 거를 신경 쓰지 말고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에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 이거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조금 이 봐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계산 문제 나온 적은 없거든. 근데 제가 이거 예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얘 한번 풀어볼게요. 특징 거기 예제 보이시죠? 예제 찾았어요? 네.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식은요, 경제 기반 성수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 기반 성수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예제 보니까 A 지역에 총 고용자 100,000명 중
자, A 지역에 일을 하는 총 고용 인구가, 고용자가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그런데 이 10만 명을 보니까 기반 산업 종사자가 몇 명이라고요? 4만 명. 기반에서는 4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럼 비기반에서는 몇 명이 종사해? 6만 명 종사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기반 산업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죠? 기반 산업 비율이 40%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기반 산업 비율이 40%야. 0.4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제 기반 성수를 먼저 구해 보세요. 2.5죠? 2.5. 경제 기반 성수가 2.5야. 경제 기반 성수가 2.5라는 얘기는 기반 산업에서 새로 고용을 하면 그 고용된 것보다 2.5배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야. 그게 경제 기반 성수의 뜻이. 경제 기반 성수가 2.5라는 얘기는 기반 산업에서 새로 채용을 하면 그 채용한 것보다 인구가 몇 배 늘어난다? 2.5배 더 늘어난다. 그게 경제 기반 성수의 의미예요. 자, 이제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때 기반 산업에서 몇 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0,000명. 신규 채용이 10,000명이래. 신규 채용이 10,000명이야. 그러면 도시 전체 인구 증가는 몇 명이 일어날까 이 말이에요. 여기다 뭘 곱하라고? 경제 기반 성수 곱하라고요. 2.5. 그럼 몇 명이 늘어나? 25,000명이 늘어나요. 도시 인구 전체 인구가 25,000명 증가해. 25,000명? 자, 근데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총 인구 증가와 비기반 산업자의 증가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25,000명이 지금 증가됐는데 이 25,000명 안에는 기반 산업은 몇 명이 증가한 거예요? 아까 10,000명 채용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기반 10,000명이고 비기반은 몇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15,000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반 산업 비율을 먼저 경제 기반 성수를 먼저 구한다. 경제 기반 성수를. 근데 기반 산업에서 10,000명을 고용했다고 하니까 전체 인구는 25,000명이 늘어나겠구나. 전체 인구는 25,000명이 늘어나. 근데 거기서 기반 산업에서 10,000명을 고용했으니까 비기반에서는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1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 인구는 몇 명이 늘어났다? 25,000명이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죠. 자, 됐습니다. 자, 문제집 한번 볼까요? 자, 102페이지인데요. 네, 입지계수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거기 30회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 작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참 애매해요, 우리. 작년에 나온 거는요, 올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한 얘기는 그냥 하고 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이게 참 애매하다고. 작년에 나온 거는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봐놔야 돼. 이게 진짜 반반이야. 그래서 입지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봐둘 필요가 있다고요. 자, 볼게요. 근데 입지계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걸려. 입지계수 구하는 문제는 시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린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를 올바르게 계산하는. 지역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지금 내고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은 좀 풀기를 좀 지양해야 돼. 말리고 싶다는 얘기죠. 여기 너 풀고 있잖아. 하지마 이렇게 하고 싶다고. 시험장에서 일단은 하는 거 해보긴 해볼게요. 한 개로 한 지역만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할만하거든. 두 개 나오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X산업 볼게요. 그럼 아까 여기 입지계수의 의미를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죠. 분모는 전국이 분모는 전국이야. 그럼 분자는 그 지역이에요. 자, 그럼 여기 지금 A지역이잖아요. A지역이죠. A지역.
A 지역의 X산업 입지계수를 이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분모에는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전국의 X산업 종사자 비율이 돼야 되겠죠? 전국의 X산업 종사자 비율. 그럼 분자는요? A 지역의, 그렇죠. A 지역의 X산업 종사자 비율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A 지역의 X산업 종사자 비율.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보고, 자료를 보고 찾아내면 돼요. 자, 먼저 전국의, 그럼 전국의 X산업 종사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전국에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국의 근로자 중에서 또는 고용자 중에서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분모는 다 전국이야. 전국. 그럼 전국에 일하는 사람 총 몇 명인데요? 이 표를 잘 봐야 돼. 표를 못 봐. 그래서 입지계수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식도 계산해야 되고, 계산도 잘해야 돼.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잘 못하는 거야. 우리가 계산 문제를 많이 잘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가야 될 산이 너무 많아. 일단 공식 생각나야 돼. 문제 파악해야 돼. 계산기도 잘 두드려야 돼. 자신감도 없어. 사중고야, 사중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번 주말에도 특강을 하지만 시험에 나올 걸 딱 선별해가지고 최소한 3개 이상 우리가 맞춰야 되거든요. 3개 이상은. 계산 문제 8문제 나오면 한 3개 정도를 맞춰줘야 돼. 다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요. 3개에서 4개 정도는 내가 시험장에서 풀고 맞출 줄 알아야 돼. 계산 문제가 8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럼 8문제 나왔을 때 이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푸는 문제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 쉽게 하면 안 된다. 다 안 풀래가 그런 판단 말고 그런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험장에 있지 않습니까? 합격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늘 학원 저도 이제 시험날 시험 치고 나오는 분들 중에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다 보면 합격할 사람, 합격 못할 사람이 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되지? 된단 말이야. 그 맞출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시험 치고 나오면 저분은 합격할 사람이거든? 그럼 내가 부르죠. 개론 계산 문제 몇 개 풀었냐고. 한 8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를 다 풀었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풀면 떨어지는 거야. 다 푸는 사람 없어요. 몇 개 풀었냐고 물으면 보통 한 4문제 풀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 8개 다 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안 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안 푼 거예요. 자, 이제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떨어지는 사람은 알까 모를까 내가? 알지. 얘기는 안 하지 평소에. 그럼 떨어져 얘기는 안 해. 옆에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뭐 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는 하지. 공부 잘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시험 임박했을 때 딱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떨어질 만한 분 알잖아요. 근데 물어보죠. 계산 문제 풀어줘. 안 풀었다고 그러지. 안 풀었다고 그러지. 그러면 계산 문제는 좀 준비를 하셨어요? 안 했다고 그러지. 아예 계산 문제 제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 중 7명은. 거기서 차이가 벌써 생긴 거예요. 차이가. 다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별로 공부에 대한 이 뭐라 그래, 이 생각이 다른 거야. 제가 늘 그 자세,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임하는 자세가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나는 꼭 붙는다. 이런 마음 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그 계산 문제를 다 푸란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푸는 능력을 갖추고 시험장에 가는 거하고, 내가 풀지, 안 풀지는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간다. 그거는 조금,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한 8월달 되니까 1차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2차는 포기했어. 1차만 하기로.
남은 3달 동안은 1차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럼 1차 점수가 급상승해야 되겠지. 급상승을 안 해. 희한해. 같이 할 때나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 안 나요. 만약에 1, 2차를 같이 하는데 1차가 한 40점 나왔다? 그럼 2차 포기가 1차 가잖아. 80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70점, 80점. 한 50점에서 55,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버려요. 여유가. 1, 2차 할 때는 좀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도 빨리빨리 오고 있잖아.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활하거든요. 느슨해져 버립니다. 느슨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어떻게 잡고 그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합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느슨하게 먹어버리잖아. 그럼 그게 다른데 조금씩 영향을 줘. 조금씩 갉아먹어. 조금씩 갉아먹어요. 근데 공부 자세가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뭐를 하나씩 버리고 포기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것도 어렵네. 포기 안 하지 뭐. 이것도 좀 까다롭네. 안 할래. 이것도 뭐 안 할래. 다 안 해. 다 안 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음 자세가.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이건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건 쉽네. 이건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우리 운원하게 져준다고 진짜 뭘 열심히 하겠다는 게 절대 결과가 나오지. 뭐 이거 뭐 안 어려우면 하지 말지 뭐. 대충 하지 마. 이런 거는 결과가 안 나온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제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제 문제 풀다가 이건 어렵다. 아,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풀어줘야 돼. 예전에 계산 문제가 한 12개 나온 애도 있었어요. 그럼 12개 제낀다고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지. 12개가 나와버렸는데 계산 문제 30%잖아요. 근데 나는 계산 문제는 안 해야지 하고 시험장 간 사람이야. 12문제 찍고 나오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거 무슨 배짱입니까?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정도 해놓은 사람은 대충 풀고 나오죠. 이렇게. 항상 만약을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자, 다시 봅니다. 이거 입지 개수. 자, 그러면 이 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표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전국의 고용자 수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야. 400명. X에 240명, Y에 160명 해가지고 전국에 몇 명이래요? 400명이 일하고 있죠. 그럼 전국의 고용자 수는 몇 명인데? 400명. 자, 그 중에서 전국에서 X산업 종사자 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240명이래요. 표를 볼 줄 알아야 되죠. 표를. 자, 이제 분자는 A 지역이에요. 그러면 A 지역의 총 고용자 수가 있겠죠. A 지역에 총 고용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A 지역에 이제 무슨 산업? X산업 종사자가 있겠죠. 그럼 A 지역의 총 고용자가 몇 명입니까? 네? 그렇지. 표를 항상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200명이죠. A 지역에 일하는 사람 총 200명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입지 개수를 가르쳐줘 놓고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 우리한테. 더 이상했다. 응용력이죠, 그죠? 우리 응용 진짜 약한데. 어떻게 약한데 콕 집어버리잖아요. 실컷 요까지 진행돼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네, 지금. 다 가르쳐 줬습니까? 오케이. 그 Y가 그렇죠, Y가 그렇네. 자, 그럼 보세요. 이거 가르쳐 줬네? 다행이네. 그럼 X산 종사수 몇 명입니까? 100명. 100명. 이거를 비워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그러면 400분의 240이면 얼마입니까? 0.6이죠. 46, 24. 안 되면 계산기 두드려도 돼요. 240 나누기 400. 0.6이죠. 0.6이라는 거 60%라는 뜻입니다. 60%. 여기는요? 0.5니까 50%죠. 50%예요. 그럼 결국 60분의 50이잖아요. 그럼 계산기 들고 50 나누기 60 하면 되겠네요. 그럼 1보다는 작겠네? 얼마 정도 나와요? 50 나누기 60 하면? 0.83 나옵니까? 네. 그래서
A지역의 X산업 입지계수는 얼마다? 0.83이에요. 기반산업입니까? 비기반산업입니까? 비기반산업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지계수는. 그러면 나중에 3번 있죠? 3번은 지금 지역이 지금 대구 지역 하나밖에 없잖아.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입지계수가 벌써 얼마나, 입지계수가 2라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입지계수가 2라면 돼 있죠? 입지계수를 가르쳐 줬을 때는 주로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입지계수를 딱 가르쳐 줬을 때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네. 자, 4번 봅니다. 4번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입지계수 구하는 거. 자, 이거는 보니까 섬유산업, 전자산업 나와 있는데 입지계수 큰 순서대로 지금 하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전자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럼 전자산업의 입지계수야. 이것도 하다 보면 숙달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전자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라. 자,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고 C지역이 있잖아요. C지역. 전자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래. 그럼 입지계수를 어느 정도 많이 풀어보고 숙달이 된 사람들은 분모가 전부 다 뭐예요? 전국이죠. 그럼 분모는 전부 다 전국의 전자산업 종사자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자산업이니까. 그럼 전국의 전자산업 종사자 비율을 먼저 구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분모에 전국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도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전국. 분모는 다 똑같아. 분모는 전부 다 전국의 전자산업 종사자 비율이야. 그럼 그 표를 보면 전국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표를 잘 봐야 된다고 했다. 표. 전국의 고용자 수 몇 명입니까? 2,000명이죠. 섬유에 1,000명, 전자에 1,000명 해가지고 전국에 2,000명 일하고 있잖아. 그 중에 전자산업에 몇 명 일하고 있어? 그래, 그럼 전국의 전자산업 종사자 비율 몇 프로예요? 50%죠. 0.50%야. 분모는 다 구했어, 이제. 이제 익숙해지면 눈에 들어와.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분자에 뭐가 들어가? A지역에 전자산업 종사자 비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A지역에 전체 일하는 사람 몇 명인데? 400명. 그 중에 전자산업 몇 명이 종사해? 150명. 그럼 여기 뭐가 들어요? 400분의 15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150 나누기 450 하면 되잖아요. 150 나누기 450. 그럼 얼마 나와? 150 나누기 400. 0.3 얼마 이렇게 나오나? 계산기 좀 두드려 봐 주십시오. 뭐 어떻게 나옵니까? 0.375? 0.375? 0.375면 37.5%잖아요. 그러면 37.5 나누기 50 하면 입지계수가 나오겠죠. 맞아. 근데 이 문제는 입지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크기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숫자 안 구해도 돼. 그럼 이 한번 볼까 이제. B지역의 전자산업, 자, B도시의 전자산업 종사자 비율은 얼마예요? 500분의 250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500분의 250이면 50%잖아요. 50%. 얘는 아까 몇 프로였고? 37.5였고 얘는 50이고. 그러면 A가 커, B가 커, 입지계수가? B가 크지. 일단 B가 크지. 크기만 알면 되니까. 분모는 똑같으니까 지금. 그럼 C 보세요. C는 분자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1100분의 600. 그럼 계산기 들고 600 나누기 1100 해봐봐. 그럼 0. 얼마 정도 나와요? 600 나누기 1100 하면 0.5보다 큽니까? 0.5보다 작습니까? 0.5보다 크겠지. 1100의 반이면 550이니까 0.5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럼 50 몇 프로, 50 뭐 몇 프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게 더 커? C가 제일 크겠네. CBA네. 맞습니까? CBA 순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게 익숙해져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건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럼 그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하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런 거 우리 풀 수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수년가 구하기.
뭐 이런 거는 우리 할 수 있어요. 탄력성 계산 문제 당연히 나오죠. 탄력성 나올 거고, 포트폴리오 나올 거고, 네. 그리고 감정평가 쪽에 가면 공시가 기준법이라든지 뭐 거래사례 비교법, 적상각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별로 안 어렵단 말이야. 그럼 연습만 좀 많이 해놓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입지 개수는 이 정도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입지론 하도록 하겠습니다.